안녕하세요.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과장입니다. 오늘은 산자중기위 결산 분석 보고서 중에서 일부를 요약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은 결산 심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의 업무 보고나 국정감사, 나아가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오늘 설명드리는 사업 외에도 많은 분석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니 꼭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발표드릴 사항은 총 1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먼저 소관부처별 총 수익과 총 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지출 규모는 11조 2,625억 6,900만 원으로서 전년 결산 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에는 13조 9,204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요. 전년 결산 대비 70.7% 감소하였습니다. 좀 액수가 감소 비율이 큰 것은 코로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2022년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3년에는 빠졌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은 5,299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고요. 이는 전년 결산 대비 1.8% 감소한 금액입니다. 위원회 전체로 봤을 때는 총 수익 규모는 14조 9,128억 1,400만 원으로 전년 결산 대비 13.2% 증가했고요. 총 지출은 이제 중기부의 감액에 따른 여파로서 25조 7,129억 원 8,100만 원으로서 전년 결산 대비 56.5% 감소하였습니다. 네, 산업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을 분석하였습니다. 산업부 소관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은 범정부 종합계획인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에 따라서 반도체 분야에 재직하는 단기 재직자 교육과 고급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 회계년도에 반도체 인력 양성 관련 사업들의 예산 현액은 515억 300만 원이었고 이를 전액 집행하였는데요.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을 살펴보면 2023년에는 교육 과정을 확대하면서 수료생은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344명에서 863명으로 증가했지만 취업률은 53.8%에서 37.0%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의 양적 확대에 부응하는 취업 실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학의 반도체 시설 장비를 활용한 교육 사업을 살펴봤는데요. 대학별로 실습 장비의 노후화 정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교육의 질의 차이도 발생하는데요. 아래 표에 보시면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전북대 등은 평균 연식 10년 이상 노후 장비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교육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등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학 반도체 교육 여건 개선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희가 분석해 보았고요. 아울러서 교육기관 선정 과정에서 그 학교의 장비가 노후화된 정도와 교육 목적 장비 활용성에 대한 점검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단 환경 개선 펀드 사업을 분석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에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펀드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는 사업입니다. 2023 회계년도에는 예산연에 958억 4,800만 원을 전액 출자하였고요. 2023년 에는 공급 과잉으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사업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명하였습니다. 펀드가 투자한 지식산업센터는 2024년 4월 기준으로 총 19곳인데요. 이 중에서 공실률이 3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19개 센터에다가 펀드가 투자한 자금은 아래 표에 보시면 2,59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에 따른 펀드의 수익성이 악화돼서 산업단지 환경 개선 효과에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24년 4월 기준으로 지식산업센터가 942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부동산 시장 불황 및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PF 시장의 부실 뇌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에 주의하고 다양한 펀드 투자처를 발굴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조장비 실증 사업 분석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기계 장비와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R&D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물의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150억 원을 편성해서 전액 집행하였고요. 이는 잘 아시다시피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아래 표를 보시면 11개 지원 과제 중에 실증 대상인 제조 장비의 국산화율은 50% 미만인 경우가 2개의 과제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50에서 100% 사이인 과제가 7개, 그리고 100%인 과제는 2개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R&D에서 만든 성과물 자체가 이제 상당 부분 50% 이상 해외 장비나 해외 부품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산화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거나 장비의 국산화율이 낮은 경우에는 수급 문제 등으로 그 생산 장비와 기계의 공급망 문제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 장비의 국산화 과정에서 해외 의존도 완화 등 국산화 개선 효과가 함께 나타나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다음 사업으로는 해외 청정수소 생산 및 도입 사업 분석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그것을 국내에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석유공사에 출자하는 사업인데요. 2023 회계연도에는 예산 현액이 40억 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에서 31억 원을 집행한 다음에 9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해외 청정수소에서 특히 그린 블루 수소 중에서 해외 생산 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는 블루 수소에서 9억 원이 불용이 발생한 건데요. 이는 2022년 이후 국제 LNG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 감소 우려에 따라서 해외 기업이 투자 의사를 보류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2021년 11월에 세운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에 따르면은 지금 2030년까지 이제 수소 공급 계획의 390만 톤 중에 196만 톤을 해외에서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이었는데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블루 수소 같은 이제 핵심적인 그 청정 수소가 사업이 그 추진이 어렵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LNG 가격 변동 및 국제 에너지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사업 추진 계획을 바르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력기금 계획 변경 사업 분석입니다. 전력기금은 2023 회계연도에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로 기금 운용 계획을 자체 변경해서 전력 효율 향상, 그다음에 전력 산업 홍보,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과 같은 3개 사업의 예산을 증액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변경한 사업에서 당초 계획보다 904억 원을 증액해서 2,325억 원을 전액 집행했는데요. 특히 아래 표에 보시면은 식품 매장 냉장고 문 달기와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사업을 증액해서 집행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 절약은 물론 항상 실천해야겠지만 국가재정법상 기금운용 계획은 긴급한 소요가 있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력 개통이 전년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운용되었고 국제 에너지 가격도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전기 절약을 홍보하는 사업은, 그리고 이제 냉장고 문 달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긴급했는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규로 추진한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제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기금운용계획 자체 변경 요건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자체 변경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신규 추진 사업에서 역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건데요. 279억 원이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식품 매장 냉장고 문 달기 지원의 경우에는 100억 원 중에서 겨우 10억 원을 실집행하고 90억 원이 불용되었고요. 노후 냉난방기 교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300억 원 중에서 111억 원이 집행되고 189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요조사 등 충분한 사업 준비 없이 기금운용 계획을 자체 변경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원자력 분야 R&D 사업 분석입니다. 원자력 분야 R&D는 2023년에 원전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등을 위해서 14개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예산 연액은 1,735억 원 9,900만 원이었고요.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교부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분석 의견을 보시면
이제 원자력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집행률이 72.4%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18개 과제 중에서 2개 과제가 중단된 것에 따른 기인한 것인데요. 알고 보니 한 업체가 다른 연구 개발 사업에서 부정 집행을 하면서 이제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 업체가 이 사업 중에서 2개 과제를 동시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개 과제가 동시에 중단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 안전 운영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일본 업체 제조 특정 부품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체품 제작 기업을 물색하면서 예산 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집행률은 23.5%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기업에 대한 R&D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분야에서 R&D를 할 때는 특히 특정 기업 R&D 의존도 완화, 그리고 부품 조달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사업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팁스 사업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팁스는 TIPS, 테크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운영사가 창업팀을 발굴해서 먼저 투자를 하면 정부는 뒤따라가서 R&D 자금을 거기에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민간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은 민간이 잘 알기 때문에 민간이 선구안을 믿고 주도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사업평가 보고서를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고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팁스 사업의 2023년 결산은 2,680억 8,600만 원을 집행해서 전액을 집행했는데요. 운영 체계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을 하지만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이 전문기관의 그 지시에 따라서 운영사를 선정하고 과제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팁스타운 관리까지 하는 운영기관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은 한국엔젤투자협회가 맡고 있고요. 그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창업 운영사를 발굴해서 그 운영사들이 이제 창업팀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고 경영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 중요한 업무를 이제 한국엔젤투자협회에게 맡기면서 2013년부터 사실 사업 전반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22년까지 별도 업무 협약을 없이 사업을 수행해 온 것이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2023년 3월에 이르러서 비로소 첫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별도의 협약서 없이 그때그때 지시하고 그걸 따르는 형태로 운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협약서 없이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대해서 지급한 사업 운영 관리비는 2013년부터 22년까지 총 190억 9,6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 협약 없이 사업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 사업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지점을 저희가 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협약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팁스 총괄 운영 지침, 이 사업을 전반적인 운영 방침을 정하고 있는 운영 지침에 그 운영기관인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도 미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밑에 표를 살펴보시면 총칙이나 과제 선정 평가, 그다음에 사업비 지급 및 집행, 그다음에 창업기업 평가 및 정산,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운영기관의 관리 감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협약서에서 일부 수행 과정이나 협약 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계서류 열람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협약 자체도 23년에 최초로 실시했고, 이마저도 이 근거 조정조차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과 성과평가 절차,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 운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사항 등을 팁스 총괄 운영 지침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연계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2024년부터 중소기업부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요, 2023년까지는 사업명이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사업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유명한 스타트업 기업을 1000개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화 자금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R&D 지원과 기술 보증 등을 집중 연계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에 편성된 예산들은 전체가 다 사업화 자금으로 주는 자금인데요. 2023년에는 570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지원 분야, 초격차 분야가 어떤 분야로 선정하고 있는지 아래 표를 보시면 2020년부터 22년까지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에스, 미래 모빌리티 이렇게 3개 분야였는데요. 23년에는 친환경 에너지와 로봇 분야를 추가했고 24년에는 우주항공, 해양, 인공지능, 양자기술, 차세대 원전, 그리고 사이버 보안 네트워크 분야를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사업화 자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사업 계획에 밝히고 있다시피 정책 자금을 융자하고 기술 보증과 R&D 지원 등을 연계하겠다는 것이 사업의 핵심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연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연계 지원 실적을 아래 표에 살펴보시면 대부분이 30% 미만에 그치고 있고 특히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분야의 경우에는 연계 지원율이 10% 미만인 분야, 이렇게 정책자금 융자라든지 기술 보증, R&D 지원, 수출 바우처 등에서 연계 지원율이 10% 미만인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유니콘 육성을 위해서는 지원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발굴해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중기부소 간의 차관급 기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거나 개선하고 또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을 주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옴부즈만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2020년부터 22년에서 23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 개선 건수가 예전에 비해서 못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2020년에 비해서 볼 때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건수인데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옴부즈만이 권고를 할 수 있는데 그 권고의 실정 역시도 2022년, 23년에는 한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권고에 이르기 전까지 이게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했기 때문에 권고 건수가 낮다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애로사항을 발굴한 게 늘면서 그 권고가 줄었으면 그 정부의 입장에도 일리가 있겠지만 애로사항을 발굴하거나 제도 개선 건수를 발굴한 건수 전체 역시 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향후에 적극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K 사업입니다. 브랜드 K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브랜드 파워가 약한 중소기업 우수 제품에 대해서 중기부가 이 브랜드 K라는 브랜드의 사용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관련해서 판로 지원과 사업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통합 브랜드인데요. 이제 2023년에는 26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제 주로 판로 지원을 하고 플래그샵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브랜드 K는 2019년에 처음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출범한 이래 총 363개 기업이 인증 기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주로 K-뷰티, K-푸드, K-리빙, K-디지털, K-콘텐츠 분야로 나눠서 현재는 그 274개 인증 기업이 현재 이 브랜드 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인증된 기업들이 브랜드 K 자체를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40개 브랜드 대상으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브랜드 K를 제품 포장이나 판매 광고에 노출한 사례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그림에 보시면 주로 이제 소비자 만족도 1위나 유명인 선정 사실을 노출하면서도 브랜드 K는 노출을 안 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브랜드 가치에 특히 그리고 이제 브랜드 가치 유지와 관련이 있는 브랜드 K 관리 운영 관련 예산은 대폭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K 활용도가 미흡한 상황이지만 현재 이제 사업 계획과 집행 관리에 상당 부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사업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이제 산업재산권이나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으로부터 침해행위와 분쟁을 심의하고 말 그대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재판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피해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조정안을 제시를 하고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3억 500만 원인데요. 거의 대부분 집행하였고요. 2023년의 조정 실적은 159건의 조정 신청 중에 42건의 조정이 성립이 돼서 신청 대비 성립 비율은 26.4%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조정 성립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예년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신청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고 보입니다만 23년에만 특별히 성립률이 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분석 의견입니다. 문제는 이제 침해 행위가 산업재산권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이 분쟁 조정 제도 자체를 활용하는 사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특허청에서 조사한 현황에 따르면은 복수 응답을 물론 허용한 것이지만 대부분이 변리사나 변호사 상담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내용 증명이나 경고장 발송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특허청의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정을 이제 그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정이 종료된 사례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정안을 이제 제시했으나 수용하지 않는 사례가 그 14건이었고 2023년 경우에요. 그리고 조정안 자체를 아예 제시하지 못하고 조정이 종료된 것도 22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청이 그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촉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지원 촉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허 외에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비밀로 관리되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인데요. 이제 기업이 보유한 노하우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연구 자료나 실험 데이터 등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허와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 아래 표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특허가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영업 비밀이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영업 비밀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 비밀의 보호를 하기 위한 예산도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23년의 결산 기준으로는 25억 6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컨설팅 지원, 주로 컨설팅 해주는데 이제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분석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대학 및 공공연구소는 기업보다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대해서 영업비밀, 그러니까 연구 정보에 대한 보호 컨설팅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는 대학 및 공공연구소에 대한 영업비밀, 연구정보 보호 컨설팅 지원 실적을 제고하는 한편 그 수요를 반영해서 컨설팅 결과를 보안 시스템 지원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산자중기위 소관 결산 보고서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꼭 본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